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에 장을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다우존스가 0.13%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09%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0.39% 이제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어떤 시장의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아니다. 또 어느 한 기관에서는 계속 반등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마켓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세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약세작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분기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내년 연말도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는 상승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죠. 계속적으로 인터뷰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 20%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여력이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기조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어제 이제 지표가 나왔던 게 전미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고용, 뭐 실업, 소비, 판매 이런 거 85개의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에서 나타내거든요.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가중 평균 봤을 때 평균치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에 이제는 전미활동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이게 5, 6월 달에 마이너스였다가 7월 1일부터 플러스였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하면서 뉴욕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과거 같았으면 한 방향으로 흐를 텐데 지금은 네. 양갈래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혼조세가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연준 인사들마다도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뭐 네. 최종 금리가 5%에서 높게는 7%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일방향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다 지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았으면은 안 좋을 거야라고 다 목소리를 낼 텐데 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갈리고 있거든요. 네. 갈리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좋게 보인다는 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지금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아니야 반등하고 오를 거야라는 목소리가 서로 혼조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예, 과거 같은 일방향 흘렀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적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로 많은 시장인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이제 주가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아니고 주가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죠.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0.75%포인트 올리는 거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아마 0.7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조금 그 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조금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또 매파이시기도 하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분의 연준 위원은 더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를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하기 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엇갈려요, 목소리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엇갈리는 게 과거와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맞아라고 모든 연준 위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만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금리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려서 네. 이제 기준금리가 조정이 한 번 더 될 텐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자이언트 스텝
정책을 주장하는 이제 전망하는 목소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패드워치가 뭐냐 그럴 텐데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요 이렇게 패드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표를 내놓는데 이 패드워치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가 금리가 지금 4%잖아요, 미국 상단이.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내년 6월에 갔을 때 과연 금리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는 예측을 했는데 한 5.25%포인트, 5.25%죠. 이게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4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5.25% 정도가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봤을 때 135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3번이에요. 12월 달까지 하면 4번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가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금리 상승이 언제 꺾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내년 상반기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지금 금리 추이를 본다 그러면 예상치를 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쪽에는 이제는 금리가 꺾일 것이고 완화적인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르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네. 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도 내년 상반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패드워치의 자료를 본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 납세자가 5년 전보다 이제 4배나 많아졌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5명 중에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총 수를 봤더니 고지 인원이 122만 명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차트에 보듯이 지금 5년 만에 4배 수준으로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3만 명 정도가 됐다가 계속 보시면은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93만 명, 이제 2022년 올해가 122만 명 정도 되면서 사실 뭐 5년 추이로 본다 그러면 정말로 한 4배가량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 100명 중에 8명이 사실 이제 종부세 납세 대상이고 서울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인원이 사실 또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액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주택분만 본다 그러면 122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4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준 겁니다. 원래 예상치로 갔었으면 9조 원이 넘었어야 되는데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조정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4조 원 정도로 나온 거지. 사실 뭐 원래대의 계획으로 갔었으면은 뭐 엄청난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종부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재부 입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기재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제 종부세는 보통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고액자산가들, 한마디로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어떤 얘기냐면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라고 이제 기재부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이 찹찹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은행에서 종부세 낸다 그러면 굉장히 자산가로 봤거든요. 네.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 일반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됐다는 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 들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종부세는요. 말 그대로 기재부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세금이 돼버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증가한 이유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나 뭐 공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종부세는 12월에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을 기준을 했을 때 올해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1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빠르게 주택 가격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값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21년도 초반에 1월 달, 2월 달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때보다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종부세 내시는 분들 대상자 봤을 때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그 공시가격 상승을 봤더니 네. 22년 공시가격 아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해서 17%나 이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는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6억 원이 넘어가면
뭐 보통 종부세를 낸다. 물론 이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 공제금액이면 거의 17년 동안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민 대부분은 아니지만 서울 시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사실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본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고지가 그러니까 연초 기준으로 연말에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연말에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죠. 이제 종부세의 공시 가격이 됐을 때요. 네. 연초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택분도 있고 토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초에 계산이 돼야지만 모든 세금의 그 스케줄이 잡히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5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스케줄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세무 시스템 바꾼다 그러면 혼란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이런 공시가격, 어떤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는 소득세 같은 게 5월에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연말에 11월 달 가서 이 말 그대로 공시가격을 대비해서 또 건강보험료 다 내시잖아요. 이게 또 11월 달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돼야지만 모든 세무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이제 공시가격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12월에 최종적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반대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는 상황에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공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의 추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2020년 2조 원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보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목소리에서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건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세금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정책이라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소리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개정이 될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 중과 종부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지금 1.2에서 6%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보다 2배씩 늘어난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 0.6에서 이제 3%였어요. 근데 이거에서도 사실 이제는 또 개정을 하자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낮추자라고 이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150% 일반이 150% 다주택가 300%인데 이거를 150%를 일반화하자 한마디로 일원화하자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정부의 개정 아니고 사실 과거로 돌리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 과거에 돌리되 그보다 더 낮추자라는 게 또 이제는 정부의 보관인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과연 이 정부의 보관대로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은 더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네.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고 금액도 더 많이 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 지금 조정을 했죠. 이것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부세 부담은 내년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상승에 발맞춰서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중에 가계대출 이자가 가장 높은 곳과 그리고 예금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요, 신한은행이 10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네. 5.22% 이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시중은행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대출 금리로 본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를 다 합쳐서 본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5.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대출 금리인 거고요. 이제 수신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예금하는 금리겠죠. 거기서 이제 예금했을 때 주는 금리인데 이런 수신 금리를 봤을 때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4.2%로 가장 높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예대 금리 차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대 금리차가 줄었다는 것이 약간 저는 착시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사실 뭐 예대 금리가
준 건 맞습니다. 금리 차이가. 그게 뭐냐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그 차이거든요. 네. 그만큼 예대금리 차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금리를 많이 걷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금리 차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뭐 대출금리는 조금 줄기도 하고요. 그만큼 수신금리가 좀 올랐다는 얘기라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7월부터 공시를 시작했잖아요. 예대금리 차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과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7월 달에 예대금리 차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1.31%포인트 정도 요 정도 했다가 가장 많이 했던 게 8월이었어요. 1.39%포인트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0.96%포인트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대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는 서민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의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식비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득 하위 20%가 번 돈의 절반을 식비로 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소득 하위 20% 한마디로 이제는 그 1분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느냐? 단순합니다. 그냥 답이 있어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먹는 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는 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소득 대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 소득이 작다 보니까 내 소득 대비해서 먹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통계해 본다 그러면 1분위에 이제는 가처분 소득, 우리가 처분 가는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내 월급에서 한마디로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분 가는 소득을 봤을 때에 이게 90만 원이에요. 소득 하위 20%가. 근데 거기서 식료품 가격을 무려 한 42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0%를 거의 먹는 거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5분 이 가처분 소득 봤을 때의 소득 항이 이제는 20% 5분위 같은 경우가 가처분 소득이 807만 원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